원전주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외가 넥스트 트레이더에서 급락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원전주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주가 왜 떨어질까요? 오늘 서울경제 단독 기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체코 원전 관련해서 그 합의문, 한국 수력 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의 이 지적재산 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이 오늘 서울경제 단독으로 입수를 해서 그 내용들이 공개가 돼서 오늘 시간에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논쟁거리였냐, 쟁점이었냐. 첫 번째는 원전 수출 시에는 이 웨스팅하우스의 사전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웨스팅하우스 원전 기업에. 그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마땅치 않으면 수출 제약이 걸릴 수 있는 상황들, 그리고 제3자까지도 동원할 수 있다 라는 내용들이고, 두 번째는 원전 수출 한기 수출할 때 최소 뭐 1조 원 정도의 로열티를 준다. 이게 뭐 정확히 말하면 뭐 원전 수출할 때 1기당 9천억 원의 물품 용역 계약, 그쵸? 물품 용역 계약을 맺고 9천억 정도의 물품 용역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또 한 기당 그거에 대해서 2,400억 정도의 2,400억 원 수준의 기술 사용료를 내야 된다라는 부분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이제 이 웨스팅하우스 지적적 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이 부분까지는 뭐 그렇다 치는데, 사전 검증도 받아야 되고 그 무엇보다도 이 계약 기간이 50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원전 불평등 조약이다, 원전의 어떤 그 을사늑약이다 라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럼 도대체 이런 내용이 왜 나왔을까 라는 부분이죠. 웨스팅하우스는 도대체 왜 우리나라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가. 우리나라는 체코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었고,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수주, 원전에 대한 수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을 했잖아요. 그 플러스에서 이제 그 대왕거래 프로젝트까지. 근데 원전 같은 경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외교적 성과를 가지고 오는 어떤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 2022년도에 그 미국의 지방법원의 한수원에 대해서 소송을 합니다. 2022년 정도에 어떤 소송이냐면 바로 지재권 소송이에요. 지적재산권 소송. 이때 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APR 1400이라는 원전 기술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수출할 때 있어서 사전 승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따져봐달라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해당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거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여우대 소송을 건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의 우리나라의 이 기술이 APR 1400이라는 웨스팅하우스 기술이 사실은 이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은 맞기는 합니다. 맞기는 해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원전을 인해서 예전에 뭐 어떤 폭발 사고도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이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생태계가 구축되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1987년도에부터 웨스팅하우스를 접촉하면서 이제 기술 이전을 또 받았고, 그 다음에 1997년도에는 이제 돈을 더 줘서 웨스팅하우스의 그런 이 라이센스가 포함되어 있는 APR 1400에 대한 이 판매권, 제3국에 대한 판매권을 우리가 획득을 합니다. 산 거예요. 돈 주고 샀어요. 샀고 2007년 정도 당시에는 이제 웨스팅하우스 특허권과 소유권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국으로 소유권 이전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에 대한 나름의 어떤 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게 아까 웨스팅하우스가 사전 승인을 그러니까 받아도 되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방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했잖아요, 미국에. 자,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은 이것이 결론적으로 어떤 조건들이 있었냐, 이게 맞아 떨어지면
우리가 나중에 뭐 너네가 뭐 나중에 뭐 사후 승인을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먼저 수출을 하더라도 나중에 승인을 받아도 된다라는 것들을 전제로 까는 거죠. 그러니까 뭐 웨스팅하우스에 돈을 주고 산 건 맞는데 지적재산권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쨌든 간에 돈을 주고 다 이제 지적 특허권이나 소유권이 끝났으니까 오케이, 판매 니네가 다른 데 판매할 수 있게 해줄게. 근데 대신에 사전 승인은 없어도 되고 사후 승인 해도 되는데 대신에 그런 조건이 있어 라고 걸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전제 조건, 수출, 그러니까 사후 승인에 대한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의 어떤 원자력 협정을 맺은 나라 여야 되고, 두 번째는 NPT 핵 확산 조약에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한 국가 수출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두 가지죠. 두 가지.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돌아가서 이것이 맞냐? 이것이 지방법원에서 이것이 맞냐? 이 조건들이 맞냐? 이런 부분인 거죠. 근데 사실은 뭐 예전에 이제 폴란드 때도 소송을 뭐 걸고, 그쵸? 폴란드에서 소송을 걸었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 폴란드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이 소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목리를 부리는 경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 원자력에 대한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이 근본적인 어떤 원천 기술은 우리 미국한테 있는데 니네 마음대로 수출을 해서 니네들이 돈을 벌려고 해? 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안이껍게 이제 본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폴란드 당시 원전을 수주했을 때 당시에도 결국에는 이제 웨스팅하우스하고 우리나라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반띵하는 어떤 부분들로 이어져 있었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는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나라가 폴란드 원전을 수출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이집트에도 원전을 수주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에다바 원전이라고 합니다. 에다바 원전. 근데 에다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집트가 핵무기 위협국이에요. 핵무기 개발할 수 있는 위험국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집트 원전 수주할 때 있어서 러시아가 일정 부분 개입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러시아하고 갈등이 있었던 상황이고 그 당시 뭐 어쨌든 바이든 정부에 있었기도 하고 그다음에 핵무기 개발국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사후 승인은 할 수 있지만 그 전제 조건은 뭐예요? 원자력 협정을 맺은 나라, NPT 가입 국가. 그렇죠? 그러니까 핵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핵무기 개발할 수 있는 위협국으로 분류가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이 꼽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나라가 이 원전 수주에 있어서 한 부분을 발을 담가버린 거예요. 근데 핵무기 개발 위험국이고 러시아하고 개입되어 있는 거에 우리나라가 거의 개입이 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제동을 거는 거죠. 꼴보기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원전 수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뭐든지 다 목리를 거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체코 원전에까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이 웨스팅하우스의 이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한 이 소지가 있다라고 본 거고, 이것은 어쨌든 이것에 대한 이 에다바 원전을 수주할 때 있어서 이거를 지키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이걸 어떻게 보면은 너네가 먼저 깼다, 조항을 깼다, 합의를 깼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유승인 할 수 있어. 근데 니네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데 니네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네들한테 태클을 걸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아니면 꼴보기 싫어서 태클을 걸 수도 있죠. 왜? 자기네들이 웨스팅하우스에서 가진 원천 기술 APR 1400을 키워가지고 자기네들이 몽땅 다 먹을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자기네들은 원전 생태계도 그렇게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이 그다 이 득을 취하니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이제 꼴 보기 싫은 걸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체커 원전을 우리나라가 수주할 때도 웨스팅하우스가 결국 우리나라에 대해서 또 이 지재권 논쟁을 소송을 또 걸었어요. 걸어가지고 우리나라가 또 그 부분 어떻게 합의를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이제 기술 사용료를 주고 이제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내부적인 이 세부적인 이런 상황들은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체커 원전을 결국 이제 진행할 때에도 결국 웨스팅하우스의 몽리가 결국엔 또 있었다는 거죠. 지자권 분쟁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제 합의를 하고 결국에는 이제 사용료 지불하는 입장으로 마무리됐을 것이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봤던 거죠. 근데 이 내용에서 상세한 부분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더 충격적일 수밖에 없을까 이런 부분인 거죠. 사실은 이제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뭐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이니까 사전 검증 받는 거 뭐 이것도 문제, 그쵸? 사전 검증이 만약에 안 되면 수출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약에 많이 돼 있는 거기도 하고 또 이 기술 사용료 플러스 용역 계약도 많이 걸려 있고 계약 기간도 50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거의 종속된 노예 계약 아니냐는 얘기가 와. 우리나라 원전 생태계가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극복을 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판로를 만들었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판단이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노예계약 같은 이 원전 불평등 조약이라 봐도 사실 무방할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이제 그 웨스팅하우스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대로 원천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나라가 사용을 했고 물론 돈을 주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사용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해줬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 부분을 이제 어긴 거예요. 이 부분들을 어기다 보니까 결국 미국 입장에서도 굳이 지켜줄 필요가 없는 이거에 대해서 봐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까지 좀 더 이 불평등해 보이는 계약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들. 그다음 윤석열 정부가 당시에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무리했던 부분들이 약간 이제 어울려져서 이런 것들이 믹싱이 돼서 나온 결과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 원전 관련이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내일 원자력 관련 ETF가 출시된다고 하요. 참 공교롭죠.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공교롭게도 여러 가지 이제 증권회사에서 K원자력 ETF 상장하고 NH투자도 뭐 코리아 원자력 지수 출시하고 미래 신한투자 운용도 출시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모르겠어. 이게 의도적으로 이게 시장을 떨어뜨려서 싸게 매입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필 왜 오늘이냐는 거죠. 그쵸?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은 원전 관련주가 뭐 사실 그동안에 있어서 이제 기대감들이 많이 이제 있었고 앞으로 이제 SMR 수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꺾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수주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뭐 이제 떨어질 수 있는 이 파이라든지 뭐 영업적인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 리스크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겠죠. 그래서 리스크 부각이 되면서 당분간은 조금 뭐 조정을 겪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 SMR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많이 필요해진 상황이잖아요. 전력이 많이 필요하고 AI가 이제 도입이 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이제 악재가 희석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원전 관련주는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또 우상향할 수 있는 길이 좀 열리지 않을까. 뭐 그런 탄력도 이런 부분들이 뭐 전부에 비해서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리스크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희석이 되고, 또 중간에 또 이 현 정부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수정을 하거나 또 미국에 또 제안을 해서 또 이거 대해서 또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원전 관련주가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것이 오히려 지금 있어서는 안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있어서는 그때가 기회였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이제 조정이 들어가는 상황, 가격 조정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쓴다고 했을 때, 플러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 했을 때는 저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 여러 가지 그 투자 운용 회사들이나 증권 회사들이 뭐 앞부터 지금 뭐 원자력 ETF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이 원자력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쉽게 꺼질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이 업종과 섹터가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오래 보는 관점이라고 하면 원전 관련주는 모아도 되는 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원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AI가 확대될수록 전기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 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텐데 효율적인 에너지는 원자력에 대해서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력을 키워나가야 될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도. 근데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사실 그렇게 원전을 설계하거나 이거를 설비할 수 있는 기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고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도움이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한미 공조를 통해서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조금 더 이 개척을 해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약간의 긍정적인 부분들, 그래서 51대 49 입장으로 긍정적인 입장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장세에서는 뭐 폭락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너무 여기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내가 길게 보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리스크 관리나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겠지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뭐 희망으로 돌리자고 하면은 예전에 그 체코원전에 대한 이 서명 절차를 이제 밟지 마라 라고 2025년 5월에 그런 체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5월달에 한 번 더 출렁인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때 악재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단기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때가 5월 7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가가 마이너스 10% 가까이 찍고 나서 이제 양봉 나오고 나서 그때 이후로 날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나오지 못하리란 법은 없을 것 같다. 하지만 그때와 달리 그때는 체코에서의 나온 얘기고 지금은 어쨌든 이 원전에 대한 이 기대감들이 많이 희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도 축소될 수밖에 없고 원전 수출에 대한 부분도 이제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까지 염두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만큼의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을까? 그 부분들은 좀 아리송합니다. 넌센스예요. 그래서 또 떨어질 수는 있을 거지만 우리가 길게 봤을 때는 여러분들께서는 뭐 매수하는 관점이 더 낫지 않을까. 길게 본다. 뭐 최소 6개월 이상 본다고 하는 투자자들 이 원전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너무 여기 의존하지는 마시고요. 어쨌든 저도 원전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오늘의 뉴스에서 굉장히 좀 많은 실망과 또 분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악재가 또 뭐 완전히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이 발목 잡히거나 완전히 원전을 수출 못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 단기적인 충격파를 극복한다면 다시 한번 원전 생태계 복원으로 인한 수출에 대한 기회가 또 확대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생기면서 다시 한번 또 원전 관련주가 랠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조금 뭐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 의견은 단기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원전 관련주는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그래도 괜찮죠. 왜? AI가 있기 때문에. AI는 원전은 필요로서밖에 없어요. 지금 뭐 태양광이니 풍력이니 뭐 하다못해 지금 현 정부에서 태양광을 밀기 위해서 원전 관련주를 축순다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원전 관련주를 현 정부에서도 이렇게 억압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원전 생태계에 복원시켜놨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충분히 있고 우리나라 기술력이 있는데 여기서 이거 쉽게 뭐 현 정부에서 죽일 것이냐, 저는 그래도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일단은 좀 여유 있게 느긋하게 좀 보시면서, 오히려 가격 조정이 더 나온다고 하면 조금씩 우리가 천천히 분할매수하는 관점으로 조금 길게 가져가는 전략으로 쓰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좀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뭐 도움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